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쏟아지는 그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체 무엇부터 읽고 소화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아, 무조건 있죠. 세상은 진짜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데, 맞아요. 챙겨봐야 할 기사나 분석 보고서들은 데스크탑 탭에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지식 탐구 메이트로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그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인사이트만 쏙쏙 골라내어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를 위해 책상 위에 딱 펼쳐놓은 자료들은요. 유로게이머, 코인데스크, 그리고 테크레이더에서 나온 최신 기사와 심층 보고서들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출처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게임 전문 웹진, 암호화폐 매체, 그리고 IT기기 인프라 매체가 도대체 무슨 접점이 있다는 거지? 하고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겉으로만 보면 게임 산업, 중동의 통화 경제, 그리고 바닷속 물리적 인프라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 가지 카테고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게임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 두 번째는 중동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 붕괴 현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닷속을 가로질러 설치되고 있는 구글의 거대한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현상이 사실은 그 첨단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세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가, 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유로게이머에서 전해온 뉴스인데요. 말 그대로 게임 업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몸담으며 엑스박스 브랜드를 상징해온 인물이죠. 필 스펜서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1988년에 입사해서 2014년부터 엑스박스를 이끌어온 산증인이 회사를 떠나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엑스박스 사장인 세라 본드도 회사를 떠나기로 했고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수장이었던 맷 부티는 부사장 겸 최고 콘텐츠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엑스박스의 뼈대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리더십 개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인물의 배경이에요. 아, 맞아요.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의 CEO 자리에 전통적인 게임 개발자나 퍼블리셔 출신이 오지 않았죠. 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AI 부문 사장이었던 아시아 샤르마가 임명되었거든요. 코어 AI 부문 사장이 거대한 게임 사업부의 총괄이 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장인들이 모여서 한 땀 한 땀 컨트롤러랑 콘솔 기기를 깎고 다듬던 전통 깊은 공방에 공방이요?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다루는 첨단 AI 설계자가 새 공장장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온 거죠.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근데 그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보면요. 샤르마의 등장은 단순히 공장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공장의 조립 라인 자체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아, 라인 자체를 바꾼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한 이후의 행보를 떠올려 보세요. 최근 몇 년간 엑스박스 부문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고 여러 산하 스튜디오들을 폐쇄하는 등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쳤잖아요. 네, 정말 혹독한 시간이었죠. 그런 재편 과정을 거친 뒤에 AI 전문가를 최상위 리더로 앉혔다는 건요. 이제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AI 기술과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융합하겠다는 명확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게임 그래픽을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로딩 속도를 줄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훨씬 깊은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 과정에 AI가 전면 도입되면 수백 명의 개발자가 몇 년씩 매달리던 월드 구축이나 스토리 분기가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와, 실시간으로요? 네, 정해진 대본만 줄줄 읽는 NPC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행동에 맞춰서 매번 다른 성격과 대화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AI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기죠. 게임의 문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샤르마 신임 CEO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비전이 그렇게 공격적이었군요. 그녀는 위대한 게임,
엑스박스의 귀환, 그리고 플레이의 미래, 이 세 가지 핵심 약속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게임은 이제 단일 하드웨어의 한계 내에 있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았어요. 거실 TV 아래에 놓인 콘솔이라는 그 네모난 상자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맞아요. PC,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로 끝없이 확장하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존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멀티플랫폼이나 클라우드 게임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샤르마의 리더십 하에서는 그 속도와 실행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새로운 카테고리요? 네, AI가 결합된 클라우드 게이밍 인프라를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지구 반대편의 초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한 AI 서버가 연산해주는 초고해상도의 지능형 게임을 딜레이 없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경쟁사들이 하드웨어 스펙 경쟁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으로 이 AI 결합형 클라우드 생태계를 게임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히려는 아주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임판의 룰을 바꾸려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국경과 디바이스의 한계가 없는 무한한 가상세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의 물리적 국경과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 타이밍이네요. 맞습니다. 화려한 첨단 기술 산업의 최전선에서 이제 코인데스크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첨단 기술이 혁신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존 그 자체가 되어버린 아주 절박한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란의 상황이죠. 네, 이란의 공식 통화인 미알화가 그야말로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강력한 국제 제재,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압박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국가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섰거든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던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과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란의 현재 상황의 이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코인데스크가 짚어낸 것처럼 2019년 말 레바논이 겪었던 경제 위기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두 국가의 상황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평행 이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레바논 경제 위기요? 네, 레바논 위기 당시 은행들은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리고 사람들의 계좌를 동결해버렸습니다. 통화 가치는 순식간에 90% 이상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은행에 넣어둔 돈을 앱에서 이체할 수도 없고 ATM에서 뽑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그 돈의 가치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죠. 맞습니다. 그때 레바논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찾은 탈출구가 바로 비트코인이었다는 건데 이번 이란의 상황도 똑같다는 거군요. 코인데스크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수치였죠? 2025년 이란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활동 규모가 무려 약 8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여러분 80억 달러입니다. 이건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막 단타 쳐서 대박을 노리는 코인 투기 규모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죠. 여기서 거래되는 80억 달러의 목적은 단 하나, 가치의 보존과 물리적 생존입니다. 생존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자산 동결 조치나 내일이면 반토막이 나는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른바 개인 지갑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라는 게 직접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이죠. 네, 은행이라는 중앙화된 금고를 완전히 불신하고 직접 자신의 디지털 금고를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바논 사태를 통해 중동 사람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화된 금융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P2P, 즉 개인 간 직거래 네트워크를 거미줄처럼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붕괴된 국가은행 시스템을 스스로 대체해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채팅방이 사실상 은행 창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배운 생존 실천법 중 하나로 시드 문구 백업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던데요. 약간 디지털 시대의 매트리스 및 비상금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드 문구라는 건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하고 복구할 수 있는 일종의 절대적인 마스터 비밀번호 12단어 혹은 24단어인데요. 네, 그 복구 단어요. 국가도 은행도 내 자산을 증명해주지 않는 무법천지 같은 상황에서는 종이에 적어둔 그 시드 문구를 안전하게 숨기고 보관하는 것만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쳐야 할 때도 무거운 금괴나 다발의 지폐 대신에 그냥 머릿속에 시드 문구만 외우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내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사실도 관찰되는데요. 이런 탈중앙화 기술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평범한 개인들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또 누가 쓰나요? 제재의 대상이 된 국가의 중앙은행조차도 국제적인 금융 제재망을 우회해서 은밀하게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 테더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난 규모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꽤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중앙은행이요.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이 대목에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지금 저희가 이란이나 레바논의 정치적인 상황 혹은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에 가하는 경제 제재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거나 평가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분석할 뿐입니다. 저희가 이 코인데스크 자료에서 주목하는 것은 오직 현상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국경 없는 송금과 개인 지갑이라는 이 탈중앙화 기술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침투해서 실질적인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기술의 적용 현장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기술이 가진 강력한 현실 개입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흔히 선진국에서는 변동성 심한 투자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치부하기 쉬운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는 국가의 붕괴를 버텨내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유일한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상화폐나 앞서 살펴본 클라우드 기반의 AI 게임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형의 마법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하지만 테크레이더의 세 번째 기사를 읽고 나면 그 고정관념이 반전이 산산조각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첨단 디지털 경험과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구의 바다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무거운 물리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구글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아메리카 인디아 커넥트에 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 본다면 최근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자기들의 핵심 비즈니스도 아닌 바닷속 케이블 매설 공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구글은 이 새로운 케이블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향후 5년 동안 인도에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합니다. 150억 달러요?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죠. 경로를 보면 미국의 서해안에서 출발해 호주의 서부를 거쳐 인도의 서쪽 뭄바이와 동해안의 비샤카파트남을 연결하는 거대한 남반구 데이터 실크로드를 새롭게 개척하는 겁니다. 비샤카파트남이요? 네, 특히 비샤카파트남이라는 도시에는 새로운 국제 해저 게이트웨이가 설치되고 그와 동시에 대규모 AI 컴퓨팅 허브가 통째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5년에 150억 달러라니 스케일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구글은 검색 엔진 만들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자기들이 직접 거대한 특수 선박을 띄워서 심해저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무거운 케이블을 묻는 그런 험난하고 위험한 물리적 토목공사까지 직접 나서는 걸까요? 그냥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선을 빌렸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빌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AI와 완전히 융합한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일상화되고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처리하고 전송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요. 네, 기존 통신사들이 깔아두었던 육상 네트워크나 과거 세대의 낡은 해저 케이블망으로는 이 막대한 글로벌 AI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려 쓰고 싶어도 도로 자체가 너무 좁은 거죠. 아, 결국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이 데이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지구 전체 인터넷의 물리적 척추를 새로 설계하고 직접 깔기 시작한 거군요. 데이터가 다니는 기존 고속도로가 AI라는 거대한 트럭들 때문에 꽉 막혀버리니까 아예 자기들만 다닐 수 있는 수십 차선짜리 전용 초대형 아우토반을 바닷속에 직접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노선이 인도를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도 기사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테크레이더 기사에 보면 인도가 단순히 소비 시장을 넘어서서 풀스택 AI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는 14억에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이나 앱을 팔기 좋은 거대한 소비 시장에 불과했어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구글을 바라보는 인도는 다릅니다. 풀스택이라는 건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는 물리적인 영토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규모의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그 위에서 구동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하고 수준 높은 엔지니어 인력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와, 모든 걸 다 갖췄네요. 네, AI 산업을 구성하는 가장 밑바닥의 인프라부터 최상위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 모든 것을 한 국가 안에서 해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허브로 부상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끝을 꽂아두는 플러그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와서 가공되고 새로운 AI 모델로 탄생하는 거대한 공장지대 전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근데 기사를 읽으면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있어요. 어떤 점이야? 구글이 굳이 남반구 루트를 새롭게 개척하면서 비사카 파트남을 선택한 기술적 이유로 단일 장애점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의미 같은데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인프라가 한두 군데 끊어지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상태인 건가요? 생각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단일 장애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하나의 약점이라는 뜻인데요. 아, 하나의 약점. 기존에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잇는 데이터 진입 경로는 인도의 뭄바이나 첸나이 같은 특정 해안 도시에 또는 홍해 같은 특정 해협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길목에 다 몰려 있었군요. 만약에 좁은 길목에 대형 지진이 나거나 선박의 닷새 케이블이 무더기로 끊기거나 혹은 물리적인 테러나 분쟁이 생기면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가 심각한 마비를 겪을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죠. 그래서 우회로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구글은 막대한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진입 경로를 인도 대륙의 동쪽과 서쪽으로 완전히 분산시키고 호주를 거치는 남반구라는 새로운 우회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복원력을 키우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어떤 지정학적 위기나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네트워크가 끊기지 않고 스스로 회복함에 돌아갈 수 있는 힘, 즉 네트워크 복원력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단 한순간도 데이터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AI 시대의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우리 삶이나 글로벌 경제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AI 격차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반구 선진국 중심으로만 돌아가던 고속 데이터의 혜택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이른바 남반구 신흥시장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는 거죠. 남반구가 디지털 경제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강력한 가속 페달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게이터와 돈이 흘러가는 세계 지도의 중심축이 이제는 미국과 인도, 그리고 남반구를 잇는 새로운 데이터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영토의 크기보다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빨리 지나가는지가 국가의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벌써 오늘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심층 자료를 모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하지만 너무나도 흥미롭게 달려왔는데요. 한번 큰 그림으로 엮어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에서는 AI 전문가가 오랜 전통의 하드웨어 게임 산업 지휘봉을 넘겨받아 무한히 확장하는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란이나 레바논처럼 현실 국가의 금융 시스템과 물리적 국경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네트워크를 실생활의 가장 절박한 생명줄로 삼고 있죠. 생존 그 자체였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AI 혁명과 막대한 데이터의 폭발적인 흐름을 지탱하기 위해서 구글은 국가가 해야 할 법한 수십조 원 단위의 토목공사를 직접 주도하며 지구 바닷속의 물리적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은 단순히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뻔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무심코 즐기는 클라우드 게임의 근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자산과 생존을 지켜내는 치열한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해저 케이블의 뼈대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빠르고 거대하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조용한,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인프라의 전환기 한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소스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묘하고도 서늘한 생각,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거대 테크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바닷속에 자신들만의 거대한 물리적 영토를 구축하고 글로벌 인프라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은 현실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 자신이 속한 국가의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네트워크에 자신의 전 재산과 생존을 의존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지도 위에 선을 그어놓은 지리적 국경을 가진 전통적인 국가의 통제력보다 전 세계를 촘촘히 연결하고 데이터를 쥐고 흔드는 무형의 거대 기술 네트워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서늘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국가나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거대한 기술의 해일 속에서 완전히 재정의되어야 하는 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어디쯤 서 계신가요? 각자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